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ESG 관련 내용은 일반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내용이 있어도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좀 질문을 받더라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강의 들어오신 분들 혹시 나는 ESG에 대해서 어, 교육을 받아봤다. 어, 그래도 조금 개념은 이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나는 ESG를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거다 하시면 3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한번 그래도 예, 뭐 다 들어보셨네요, 그죠? 양은희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유만선 선생님, 최윤아 선생님 다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이미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네요.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서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쫄이기도 하네요. 네, 어떻든 그래도 한번 같이 1시간 동안 한번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세상이 ESG에 열광하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의 컴버런드 유니버시티 ESG 경영학과 이렇게 학과장으로 내정돼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메타버스보다 ESG 쪽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 경영학 박사고 경영학과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대학교 운영경영학과 운영교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ESG란 무엇인가? 사실은 거기에 좀 주안점을 주고요. 사실은 KESG 가이드라인, 뭐 지속가능 보고서 이거 큰 의미 없고요. 저희가 아는 거는 어떻게 해서 ESG가 등장했는지,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미래를 해나갈지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업이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그 평가받은 기업들 어, 뭐 가장 비근한 가장 뭐 큰 예로 기업이 이제 이런 얘기는 망했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회사가 이 손해를 너무 기업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망한 기업 사례들 혹시 본 사례 있으신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들 계실까요? 네. 아마 세계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은 앨런 같은 것도 있어요. 앨런 사태라 해갖고 어마어마한 사태가 났었죠. 그게 이제 결국은 부정이죠, 부정. 회계 부정. 그다음에 그 결국은 직원들의 어떤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사실상 아무리 회사가 경영을 잘해도 뒤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착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게 되는데요. 이런 ESG가 사실 세상에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에 더 빨리 대두가 된 이유 중에서 기후 환경적인 측면은 말씀을 안 할게요. 워낙 지금 그 빙산이 녹고 있잖아요.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 그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 그 이산화탄소가 태양의 빛을 이렇게 막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 기후가 막
기온이 변화가 되고 어떤 곳에는 폭설이 내리고 어떤 곳에는 폭우가 내리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제쳐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어 이 영어가 제가 스펠링이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블랙록이 인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 회사예요, 투자. 자금 관련 운용 회사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한 9,600억 조, 그러니까 9,600조 정도 되는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그 회사의 회장이 이제 앞으로 그 기업들은 탄소 2050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에 맞춰서 기업들이 다 그거에 맞춰서 ESG 경영을 하고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회사에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 세계 최대의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은 뒤에 가서 얘기할 거라서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불이 났죠. 또 하나는 EU에서 이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기업들이 어 EU 쪽으로 수출을 하려면 그 공급망 관련돼서 ESG 경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고서를 다 제출해서 그 정상적인 ESG 활동을 하는 그 기업들에게 공급받는 그런 회사의 제품만 EU에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측면이 또 되게 이게 대두가 되는데요. 미국의 인제 뭐 새 대통령이라고 하긴 뭐하죠. 좀 되셨죠. 그런데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전에 누가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기후에서 엄청난 악동 같은 일을 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해 버렸어요. 그런 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어 정치적인 측면인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기후하고 관련돼 있는 데다가 돈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돈을 쓰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겨야 되겠죠. 그죠? 예? 세계적으로 살아나 저희 경제 이 정치 경제면에서 미국하고 같은 그런 동맹으로서 가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무역을 하든지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면서 그 그렇죠. 이런 기후 쪽에 엄청나게 인제 이게 드라이브가 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죠. 어느 날 갑작스레 ESG가 막 불이 붙어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ESG 나온 거는 2006년 정도부터 쪼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서 나왔어요. 뒤에 쪼금 설명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ESG라는 게 뭐냐면 요 중간에 원 3개 있죠. 첫 번째 환경 environmental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 3 개의 영어 단안의 앞글자를 따 가지고 ESG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ESG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어 전에는 조금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기업의 좋은 기업이냐 잘 나가는 기업이냐 이거를 평가한 게 뭘 갖고 평가했냐면 재무 구조 갖고 평가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비재무적인.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환경에서는 기후 변화 우리 엄청나게 지금 그 빙산이
빙하가 녹고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 있죠. 그리고 자원 고갈이 오잖아요. 결국 지금 화석 연료가 그 바닥이 나고 있잖아요. 석탄 뭐 얼마 안 남았죠. 석유 자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되니까 고갈이 되면서 그걸로 끝나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생기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돼 가지고 이 대기권에 그 탄소가 이 가림막을 해 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고 어 공해가 발생하고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공해가 나고 그리고 산림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고 아마존에 이런 숲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어, 하여간 그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그 집에 선산이 좀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데 지리산 꼴짜기에 선산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쓸모없는 땅 갖고 계신 분들. 그거 조만간 대박 날 거예요. 팔지 말고 꼭 갖고 계세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안 까먹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는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기업의 어떤 부분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죠.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하느냐. 그리고 사회에 이런 기업이 기부도 하고 이런 일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소셜은 사실은 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로자의 인권, 그다음에 중대 재해, 노동, 그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거 양성평등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 보호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ESG 하면 그냥 ESG가 뭐지? 그냥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이면 환경이고 사회는 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지배구조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배구조 하면 말 그대로 회사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고 오너들의 어떤 뭐 이런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인권, 근로자 안전, 그다음에 아등근로, 그다음에 이 양성평등도 여기 근로에서는 있고 근로조건 여기에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배구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정치적 로비 기부 여기에 이 뇌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그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회사가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 남았다 이런 거를 제한 금전적인 수치인 걸 제한 거는 사실은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ESG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환경오염 배출하는 거 줄이고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들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늘리는 거네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늘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거 늘리고 그 카페에 갔을 때 거기서 일회용 컵 받지 말고 텀블러 사용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ESG가 그 기업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기업의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경제적인 이슈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기업들한테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그 주주들한테 주주 서한을 다 보내서 대표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투자한 거 다 회수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기업들한테 생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냐? 대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탄소 배출 쪽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ESG 개념은 이런 거예요. 미래 가치가 어떻게 위험 관리하고 기회 창출에 의해서 미래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 재무 가치에 이 ESG 가치, 미래 가치가 합쳐졌을 때 기업의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G의 이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기업이 있고요. 어 투자 시장이 있고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있고 요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자금을 조달을 받는데 이 자금 조달하는 것도 인제 앞으로는 기업이 ESG 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왜 안 해 주느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이 기업에서 여기에다가 자금을 지원을 해 주려 했는데 얘가 ESG 활동을 안 하는 기업이야. 그리고 ESG 활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ESG 그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 예.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잘 안 해. 이런 게 공개돼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이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블랙록 이런 투자 회사에서 그리고 저기 그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 이런 평가 회사에서 신용 평가 회사에서 이 금융권도 신용도를 하향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하향. 이러니까 이게 인제 우리 뒤에 탄소 제로에 제가 쪼금 설명할 거예요. 스코프 1, 2, 3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명이 되어질 건데요. 이게 이런 금융기관도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이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투자 기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하면 얘네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게 그냥 기업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압박도 하고 지원도 하죠. 지금 관할 부처가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연합적으로 인제 대응 전략을 하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U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해외 큰 기업들한테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려면 이런 ESG적인 자료가 이런 보고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제 앞으로 수출도 안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이 될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데 물건이 납품이 되려면 "우리가 ESG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제시한 그다음에 저기 글로벌로 제시한 그 표준에 의해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라는 보고서가 가지 않으면 걔네들이 물건을 안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개념 구조예요. 그리고 한번 어 쭉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제 기업이 가치의 뉴 패러다임이라고 전에는 재무적 관점 그거에 의해서 재무제표 공시만 되면 끝났어요. 비재무적 관점 신경 안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비재무적 관점의 경영 전략이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로 공시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 그 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사업 계획서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이쪽 것도 강 같이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기업이 ESG 활동을 안 하고 그걸 계속 어떠한 그 환경 오염을 시키는 물질을 배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그 사람들이 이 뭐라라는 거죠. 그게 NGO 단체 같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기업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팔리다가도 그 이 사람들의 어떤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사주는 일을 하잖아요. 불매 운동이 아니라 사주는 운동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 갑작스레 막 커지는 경우도 생겨버리고 지금은 아주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디지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고 지금 이게 스마트폰으로다가 모든 세상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식이 엄청 빠르잖아요. 누가 하나 딱 던지면 세상에 다 깔리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매체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그게 전달이 되려면 이 대중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해외나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순식간에 동시에 같은 전 세계가 다 뿌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 더 끼쳐지고요. 요거는 CSR이라는 거 CSV에서 ESG로 넘어왔다는 이런 개념만 한번 그냥 보세요. ESG가 등장한 게 사실은 이 1987년에 지속 가능 발전 의지를 제시했다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2006년에 여기서 PRI라고 책임 투자 원칙 어 요것이 생기면서 이 ESG를 투자 결정하는데 원칙을 발표했다 그래서 2006 년을 거의 인제 시점으로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 GRI 표준이 발표가 되면서 인제 세계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해서 지속 가능 평가 지표예요. 저 기준으로다 가장 많이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게 기업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BRT 연례 회의가 또 연례 회의에서 여기 애플, 아마존 같은 데서 이런 걸 참여해서 이해가적 저기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인제 이게 이제 엄청난 저 때부터 사실은 인제 그 기업들의 파급력이 엄청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인제 기업이 이게 인제 경영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인제 그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인제 선정할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업이 공시를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2025 년까지는 뭐 2조 원 기업 2030 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이 다 이거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가 되면서 2023 년은 3 년부터 올해부터 독일에서는 막 이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고요. 유럽 EU에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수출을 한다래도 대기업이 그런 하청업체들의 ESG 보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안 나오면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가 되는 업체도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자금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데는 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은 입찰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수준 향상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자 불매 운동한다. 이게 인제 사실은 여기에서 ESG 인플루언서라고 MKY에서 ESG 인플루언서 과정이 지금도 있어요. 저도 거기 과정을 이수했고요. 얼마 전에 1차 시험을 봤는데 뭐 합격은 2월 달에 발표 나겠지만 열심히 잘 봤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기업체에 가서 뭐를 인증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홍보 활동이라고 아니면 계몽 활동이라고 하는 쪽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에 근데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해 가지고 막 기업에 잘못하고 있는 거 꼬집어 가지고 막 까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제 거기서 우리 MKY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소비자의 이 ESG 인식 수준을 좀 높이자. 결국 기업은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친환경 제품을 다 찾으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친환경 제품 아니면 안 팔리니까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아니 개인 소비자가 '나는 싼 거만 원해. 뭐 친환경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 모두 다 싼 거만 사 가지고 간다라면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 좋다고 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이거 한다고 해도 기업은 그걸 안 만들어 낸다는 거죠. 왜요? 기업이 ESG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투자자 및 금융기관도 ESG 우수 기업에 우선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보면 ESG 경영을 안 하면 고객사는 협력업체 선정에 탈락되고 뭐 이런 문제, 소비자는 환경사회 고려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이런 게 앞에 있는 거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결국 투자자는 투자를 외면해서 기업은 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발생이 될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하고 이 고액 투자 정부 기관이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어서 소비자는 불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 제품은 사주는 운동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제 기업에서 왜 이렇게 인제 어떻게 보면 똥줄 타 가지고 쫓아 가지고 하는 게 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 기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기간에 맞추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불을 지핀 게 이유의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게 2021년 3월 달에 이게 발의되면서 인제 EU 시장으로다가 기업이 물건이 들어갈 때는 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다 글로벌로만 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냐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KES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요런 어 세 가지 항목에다가 정보 공시까지 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요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거를 "요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인제 유엔에서 이 국가 지속 가능 발표 목 유엔 지속 가능 발표 목표를 요렇게 17 가지 항목을 만들어 놨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KSDG 그러니까 한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기업들이 이 지표를 가지고요. 기업들이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고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그러면 이 안에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는 어떻게 환원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위한 거, 어디 교육을 위한 거, 무슨 교육을 위한 거, 지역 사회를 위한 거 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돼 있어요. 성평등 보장도 있죠.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그다음에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자체의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체 친환경 발전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영향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 몽고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 데 나무 심기 여러분 했던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무 심기가 처음에는 그냥 기업들이 막 갖다가 꽂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탄소 배출량을 기업은 인제 기업마다 지금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이 인제 쿼터제라 그래 갖고 배정이 돼 버려요. 국가별로 배정이 되고 기업별로 배정이 돼요. 무료 배정되는 쿼터가 일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제 쪼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무료 배부되는 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유료화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제 우리가 그 기업이 그 탄소를 그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그 탄소 배출량 배출권을 자기네들이 사야 되니까 다른 거로 인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산업 성장과 혁신 활성화,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 정의 포용, 지구 협력 강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내용 중에서 안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제 이 앞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 자체가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ESG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SDG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앞에다가 이제 ESG, SDGs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ESG를 이 안에 보면 ESG가 다 녹아져 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거를 기업에서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한 100여 쪽 되게끔 옛날 사업 보고서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 그리고 무진장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다 빼 버렸는데요. 어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인제 이렇게 영역을 4 가지로 나눠 놨고요. 유엔에서는 5 가지로 나눠 놨어요. 유엔에서는 고 17 개를 요 5 가지 영역 사람, people 영역하고 번영 그다음에 지구 환경 플래넷 그다음에 평화, 파트너십 요렇게 했고 우리나라는 4대 전략으로 바꿔 놨어요. 요렇게 해서 어 유엔에 있는 거를 요렇게 나눠 놨고요. 이 탄소 중립이 여러분들 요게 그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탄소 중립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탄소 중립이 이거거든요. 2050 년까지 그러니까 뭐냐하면 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발생이 되고 이 탄소를 그 포집하고 또 저기 나무에서 발생되는 그런 거 다 해 가지고 요것이 제로가 되는 순 증가가 제로가 되는 그 시점을 어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그래서 그 뭐냐 하면 이 순증가가 제로가 되는 거를 탄소 중립에서 영어로다가 net zero라고 했어요. 네트로 영어로 네트로 제로라고 net zero라 그래서 탄소 중립을 영어로는 net zero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밑에 써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빨간 걸로 썼네요.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 그래서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되는 온실가스 산림 흡수나 제거, 포집하는 거죠. 이걸로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CCUS는 카본 캡처잖아요. 캡처. 그다음에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CCU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의 기후 위기에 대응 보면 파리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또 뭐 여러분 알리백 같은 경우도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알리백 요거? 요거는 알리백은 이제 그거예요. 재생용품 100% 재생용품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거를 알리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것이 알리백 제품이 아니면 우리는 납품을 안 받아줄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이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과정에는 요 절차가 있어요. 1992 년에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요. 사실 여기 2005 년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재 쪽에 좀 가까운 형태고요. 예. 파리 협정에서 인제 뭐가 생겼냐면 이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내려고 하면 기후가 이 그 전에 어떤 시점부터 온도가 2도 이상 상승이 되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승 억제를 파리 협정에서 1.5 도씨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인제 그래서 파리 협정이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고요. 2021 년에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 의해서 이 1.5 도씨 온도 상승 억제 목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공장이 가장 많은 중국일까요? 어디일까요? 중국이 아닌가요? 예.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 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거 안 지켜." 그러고 가 버렸잖아요.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다시 우리 파리 협정에 가입을 하고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야."라고 한 것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세계의 이 경제가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할 때 알아두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적인 과제 요런 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되고요. 예. 탄소 가격 체계가 재구축이 돼야 된다는 게 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제 내가 살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인제 그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공시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산의 일정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산이 있으면 그 산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그 탄소를 먹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종에 따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먹는 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표분 추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10,000평의 땅을 저 강원도 정선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보니까 연간 이산화탄소를 뭐 예를 들어서 10 톤을 먹어 걔가. 그러면 나는 그 탄소 배출량 10 톤을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걸 갖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그거를 사야 되겠죠. 안 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게 시장의 거래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를 벌써 발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 ESG 평가 대응 역량도 강화도 해야 되고요. 기업체들이 알아야 돼요. 중소기업은 모르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전문가 집단도 아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직까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겠다는 거, 그런 사람들 되게 좋고요. 인제 앞으로 어떤 문제도 생길 거냐면 이런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인제 기업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탄소를 배출하는, 열을 배출하고 이런 것들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을 하는데 스코프 1 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탄소 중립에서 얘기할 때 이거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배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막 굴뚝을 떼 가지고 연기가 나와 가지고 생기는 것들, 그다음에 포항제철이나 이런 정유회사나 이런 데서 그거를 가공하기 위해서 막 떼는 그런 것들은 스코프 1 이에요. 직접 배출하는 거예요. 스코프 2는 뭐냐 하면 간접 배출인데 뭐냐 하면 열, 스팀 이런 거, 전력 이런 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온실가스를 스코프 2 라고 얘기하고, 스코프 3가 인제 저것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배출하고 간접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투자한 데 나한테 공급하는 회사가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도 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업이 직접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인제 간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전기 사용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숙 선생님 공장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때 공장에 불을 다 끄나요? 끄면 안 되나요? 끄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예를 들면 그거를 점심시간에 30 분만 불을 껐을 때 회사의 전기세가 얼마 줄어들어.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못하면 누군가 그것만 끌어다니고 수도꼭지 잠그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ESG 인플루언서처럼. 그게 누가예요? 여성이나 실버. 지금은 검침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검침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뭐 다 전기 센서로 다 이렇게 통제하는 데가 더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서 '그런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 일자리는 누가 하느냐면 요새 얘기하는 ESG 인플루언서라고 이름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달아서 아마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각 부처가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ESG 경영 투자 이거 제대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자.' 이유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부처가 모여서 협의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 현황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기구 이런 것들 ESG 금융 투자 기관이 인제 지금은 "ESG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줄 거야. 투자 안 할 거야. 대출도 안 해줄 거야, 니네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요새 인제 앞으로는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ESG 관련 보고서를 갖다가 대출받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대출 안 해줄 수도 있고, 해 주더라도 이율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그거를 잘 활용하는 데는 이율을 싸게 해 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시일강은 언제 오셨대요? 남극시대. 방금 오셨네. 네. 네. 그리고 국내 현황은 지금 아까 그 레리 저기 블랙독이 그 일반 기업들 ESG 활동 안 하면 투자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이거 발표했잖아요. 2019년 11월에 ESG 투자 확대 선언하고 주요 투자 기관들이 ESG 투자를 급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봤죠. 기업, 그 어떤 투자자, 고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ESG 환경이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전 지구적인 장기 목표다. 이것 때문에 어, 탄소 중립 2050년이 생긴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뭐든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에도 보면 사회 아까 그 저기 소셜 부분에 그 인권 나오잖아요. 강제 노동. 이런 제품들 수입 금지 막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카카오 농장 아동 노동 때문에 네슬레, 카길 등 식품회사의 소송이 제기를 당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요. 여기 엑슨모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하고 ESG 경영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배구조에서도 그렇고 국민연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이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공구업체 대상으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조를 요구한다. 이게 재생에너지 이용 알리백 이런 것도 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있죠. 100% 재생에너지 알리백 제품 생산을 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 조달을 완료했고요. 협력업체에도 100% 재생에너지 원 전력 조달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코발트 채굴 과정 이 영상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인체에 엄청나게 해롭대요. 그런데 이 코발트 채굴하는데 어린이 노동자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 방송에 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가 그 이 코발트 그 뭐야 채취하면서 발생된 그런 것 때문에 눈이 실명되어 가는데도 먹고 살려고 그걸 채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서 코발트 프리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챗GPT 얘기를 한번 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제가 ESG 인플루언서 활동을 개인이 ESG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10가지만 저기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찾아준 거예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환경 보호 및 친환경 생활 촉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제고할 수 있을 거다. 탄소 발자국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홍보할 수도 이거 이런 거는 되게 정확하네요. 그죠?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과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홍보할 거다. 그다음에 인권 보호와 사회적 공정성을 촉진할 거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거다. 성평등과 다양성 존중을 촉진할 거다. 동물 복지와 동물 실험 문제 해결을 촉진할 거다. 금융 상품 및 투자 상품의 ESG 요소 고려 및 홍보를 할 거다. 기업의 ESG 리프팅 및 평가 분석을 통한 소비자 교육 인식 제고를 할 거다. 이게 제가 그 질문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해가지고 받아낸 거예요. 처음에 질문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ESG 기업 ESG 리포팅 및 평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투자 전략 분석.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개인이란 말을 넣어서 이거를 그 조회했더니 개인하고 관련돼 있는 개인의 좀 저기 어떻게 보면 최적화돼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챗GPT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 조회하면 링크로 조회가 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다가 챗GPT는 그거를 텍스트로 글로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일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온라인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 홍보 보면 챗GPT 활용해 가지고 전자책 쓰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악보도 만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인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챗GPT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안 좋은 이야기들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NFT 강의를 할 때도 딥드림 제너레이션 강의를 했는데 챗GPT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딥드림 제너레이터가 이 디지털 사진을 두 개를 합성해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컴퓨터가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무엇과 무엇을 조합을 했을 때 그게 멋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완전히 쓰레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답을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저는 되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그 며칠 전에 엊그저께 신문에 난 이 기사를 보면 이게 보일 안 보이네요. 제가 잠깐만 요거는 한번 제가 보여 드릴 요새 챗GPT 제가 많이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거의 항상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한국어 6,500배 더 학습한 AI 나온다." 이게 뭐예요? 하이퍼 클로바라고 클로바 X라고 네이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7월 달에 출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저희 오픈 AI의 챗GPT의 기억이 데이터가 2021년, 2022년 이전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요. 실제로 조회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인제 요즘에는 최신 것까지 조회되는 그런 사이트도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퍼 클로바 X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거는 이것보다 훨씬 정보가 좋은 그런 정확히 학습돼 있는 AI가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거기도 그리고 카카오 그다음에 LG, SK, KT도 다 지금 이런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AI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도 ESG나 요새 인제 다른 책들을 쓰면서 이 AI를 되게 많이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유료도 쓰고 있어요. 유료 쓰고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막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유료 쓰기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빵 터졌어요. 이게 저는 왜 유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뭐 나름 잘 쓰고 있어요. 어. 그렇게 쪼금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빨리 간 게 매스컴에서 빵 때리니까 그냥 끝나 버렸어요. 빨리 간 게 아니라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그런 것이 지금 세상이라서 이거는 챗GPT는 내가 활용하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곳에 잘만 활용해서 거기에 응용하고 예 그럴 때 사용하시면 엄청 좋다. 정보 찾을 때 물론 질문 잘해야 돼요. 정보 찾을 때 엄청나게 유용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딱 그냥 챗GPT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은 거를 그대로 제가 가공하지 않고, 이거는 가공 안 한 거에 그대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 3분 내에 끝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ESG의 현주소예요. 실제적으로 ES 현안이 이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그래서 아마 기업도 할 일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ESG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할 일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챗GP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기업의 생존과 관련돼 있을 때 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AI와 아니면 그런 것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게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잖아요. 근데 이 ESG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돼요. 안 하면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지금 탄소 중립도 2050년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ESG 관련해서 보고서, 그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하는 것도 2030년이에요. 그 시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들은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10년, 20년, 30년 가야 되는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메타버스나 NFT나 지금 엄청나게 회자되고 있는 챗 GPT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얘기했던 메타버스, NFT, 챗 GPT는 개인들도 막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화를 낼 수 있는데 ESG는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개인과의 연결보다는 기업과의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육되는 것도 교육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인플루언서나 기업의 어떤 컨설턴트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길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저는 뭐 MKYU에서도 배웠고 다른 저기 교육기관에서도 배워가지고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타겟으로 해서 가는 데는 저는 전문가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거고요. 일반인들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는 거는 인플루언서 길 개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요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감시를 위한 감시자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하겠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자격증이라는 걸 가지고 예, 그런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사람도 생기겠죠. 너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이러고 하고 있더라. 전에는 환경감시단 이런 걸로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는 있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 ESG 관련 인력을 이제 회계법인이 막 늘리잖아요. 컨설팅 기관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정보를 ESG나 NFT나 메타버스 정보를 가장 많이 갖다 쓴 기관이 어디냐면 삼전 KPMG예요. 여기 자료 되게 잘 만들어요. 제가 ESG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가서 거기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자료가 다 여기 들어있는 자료더라고요. 이게 신기했어요. 그 대단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데서 자료를 그대로 써서 놀랬어요. 그 정도로 여기 KPMG 이 회계법인들이 그런 자료들을 지금은 되게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업체에서 여기 이 에이스 침대 역대 최대 매출에도 ESG 평가 최하권 불명예. 이제 이게 이거 침대는 우리 사람들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인체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저런 얘기 계속 들면 사람들이 저거 사겠어요?
저부터도 되게 좀 뭐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다니까요. 비재무정보 공식 의무 아니다 에이스 침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니들 얘기고 인제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그게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기업이 이런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불매운동 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소비자들을 인제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기업도. 기업들도 그래서 그거를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말을 해야 기업이 좀 괜찮아지는데 막 세게 나오면 손해 보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LG전자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시죠. 새마을금고가 ES 경영 초년생인데 올드 이미지 탈바꿈하고 ESG 경영하겠다. 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도 ESG 경영하겠다. 이 금융권에서 인제 예? 여전히 찬밥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잠깐만요. 얘가 뭐가 눌렸는데 안 넘어가네. 이제 다 왔는데요.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ESG 경영은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이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ESG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나부터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를 줄이고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집에서 있는 전기 이 소등 하나 시키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인제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ESG 경영을 하는데 그거를 통제하려면 이 AI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또 사각지대에는 또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ESG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MKY에서 ESG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제가 또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도 ESG 이제 제가 그쪽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 기관에서도 이런 인제 또 다른 인플루언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제 결국 기업은 모든 기업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을 기업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또 외부적인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손을 이용을 할 때 누가 필요하냐 이거를 쪼금이라도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아예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집단들이 더 생겨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컨설턴트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맞춤으로 나가는 곳이 있으면 예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